안녕하세요. 드디어 10강이네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A 대 B 하면서 나눠서 읽는 사고를 포함해서 이때까지 했던 읽기의 기본 태도들을 모조리 합쳐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쌤이 파일을 올려놨었는데 10강 수업 듣기 전에 166평의 징벌적 손해배상 지문, 그리고 209평의 영화와 역사서술 지문 읽고 고민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쌤이랑 부분적으로 독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풀어본 친구들은 올라가 있는 PDF 파일 확인해서 풀어보고 나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첫 지문 징벌적 손해배상 지문의 두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쌓아온 여러 읽기 태도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둘째 문단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째 문단 읽어보셨겠죠? 당연히 다들, 그죠? 첫째 문단 별 내용이 없어서 일단 스킵을 합니다. 불법 행위 세모하도록 하겠어요. 불법 행위는 안 좋은 거니까, 그죠? 일단 여기에 A, B, C 할 수 있겠죠, 그죠? 1, 2, 3 해도 되고요. 쌤은 ABC로 할게요. 자,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했어야 되죠? 민사 이퀄 손해배상이다. 형사 이퀄 벌금이야. 그 다음에 행정 이퀄 과징금이야. 이런 식으로 같은 말 처리 꼭 해줬어야겠죠? 이들은 각각 어떻게 쓰느냐? 자,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그리고 법 위반 상태의 시정. 였다가 이제 만약에 A, B, C를 처음부터 썼다. 지금 A, B, C에 해당하는 게 각각 3개잖아요. 그죠? 굳이 쌤이 표 안 그려도 되죠? 안 그린다 그래놓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쓰진 않을게요. 여기 이제 민사 들어가고 형사 들어가고 행정 들어가고 피해자 구제 들어가고 가해자 징벌 법 위반 상태 시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쵸? 여기 뭐 성격 그 다음에 목적 이런 식의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나름 난이도가, 솔직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고 정보가 많다. 그죠? 정보가 많은 지문 정도는 되겠다 싶은데 이 정도 되면은 ABC 해주는 게 읽을 때 편하다 이런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됐다. 아, 이게 지금 뭡니까? 아까 우리가 세모했었던 문제 상황이죠. 기업들이 담합했다가 들켰다 이런 내용이죠.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자, 이거 A죠, 그쵸? 우리가 ABC 했으면은 일단 썼으면 뭐해라?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주면서 복습을 해줘라. 오케이? 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뭐 아까 나온 내용이죠? 근데 지금 뭐다? 법원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쌤이 이렇게 새로 나온 내용을 찾는 거를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또 나왔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정보 나왔을 때 그것만 뽑고 나머지는 이미 아까 했던 내용이야 하고 머릿속에 굳이 넣으려는 노력이나 이해하려는 노력 같은 걸 하면서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라는 표현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네. 과징금에는 C 넣어놓을게요. 자, 이처럼 하나의 불법행위, 아까 요금 인상했다 적발된 그거죠. 에 대해서 3가지 금정적 제재는 A, B, C가 되겠죠. A, B, C.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그죠? 뭐 여기 나왔었던 이 친구들이 다 목적이 되겠죠.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건 또 새로운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로 정보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쉽죠? 8강, 9강에서 다뤘던 지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문단.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왔어요. 기업의 불법행위,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거겠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A가 제기되거나 아까 했던 거고, B가 부과되는 사례가 드물다. 뭐야? A랑 B가 둘 다 없대? 그러면 C만 있나? 여기 나오네요. C.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 이거 그냥 C랑 같은 말이에요.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A, B가 없고요. C만 있대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겠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뭐 아까부터 계속 CC 거리고 있죠. 이것도 CC 거리고 있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C를 높임으로써 C밖에 없으니까 C를 높여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예.
뭐 C가 높아지면 과징금을 많이 내면 불법 행위를 뭐 덜 하겠죠.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뭐라고?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래. 지금 이걸 그래서 새로운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해결책이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자, 새로운 정보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피해자한테 귀속되나 봐. A, B, C 미리 해놓을게요.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아, B랑 C는 국가에 귀속된다. 오케이.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자주 봤죠? 이런 문제들. 그죠? A랑 B, C 이렇게 해놓고 차이점 같은 거로 장난치는 사소한 문제들 낼 수 있다는 거 미리 대비를 머릿속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C를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이 기억이 뭐 표시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기억은 무슨 의미겠어? 지금 우리가 읽은 거에 따르면 연결지은 뭐예요? 여기죠?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이런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과징금을 엄청 올려봤자 국가가 그 돈을 받고 마는 거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야? 새로운 문제 상황 두 번째 건 거예요. 피해자가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고. 적발 가능성이 낮아? 그럼 과징금 올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과징금 올려봤자 피해자는 도움을 못 받아. 지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죠?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여기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해결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등장을 한 거죠. 여기 앞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적발 가능성 매우 낮은 것, 이거에 아까 나왔었던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충실히 한다. 이거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거에 대한 반복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여기서 문제 상황이라고 두 개를 체크를 해놨어야 지금 여기가 부드럽게 읽힌다는 거겠지.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할 거 뭐 있느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워딩을 딱 읽을 때 이게 손해배상 제도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그러니까 손해배상 제도의 변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프라임 할게요. 물론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B 거죠? 벌금, 징벌적, 그지? 가해자의 징벌적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방금 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B의 성격을 가지긴 했지만 이건 손해배상 제도다. A 프라임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C와 A 프라임이 있는 거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 제도는 뭐죠? A 프라임이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자, 이거 뭐예요? 이거 A죠?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래. 자, 이거 B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죠? 왜요? 왜요? 지금 이거 피해자가 받는 거거든. 피해자가 배상받는 거거든. 벌금은 원래 누구한테 귀속되는 겁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 A는 피해자한테, 그리고 B와 C는 국가에게 이렇게 읽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건 벌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쨌든 B의 성격인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원래 받는 손해배상보다 더 받나 봐. 오케이?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에서는 자 뭐라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거 뭐예요? 당연히 A죠. 그죠? 지금 이 문장이 왜 나온 겁니까? 그치? A와 A 프라임의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거 새로운 정보입니다.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해. 그럼 손해가 100억이었으면 딱 100억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자, 그런데 A 프라임은 그럼 뭐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A 프라임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뭐야?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거겠죠? 가능해. 아하. 어렵지 않죠?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돼요. 뭐가? 손해액을 초과해서 배상받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지문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쌤이 가져온 이유는 일단
좀 쉬어가는 시간을 주고 싶기도 했고, 이렇게 이어 읽는 거 연습하는 거, 그리고 나름 여러 개 쉽지만 어쨌든 간에 ABC의 개념이 나눠져 있는 거. 쉬운 지문에서도 똑같은 태도로 연습할 수 있어야 어려운 지문에서도 반사적으로 그 태도가 튀어나오는 거지. 어려운 지문만 분석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석할 때 쉬운 지문도 어려운 지문처럼 대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도 나한테는 쉽게 느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나눠서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 연습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쌤이 지금 계속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정보네요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죠. 이 얘기를 특히나 이 질문에서는 조금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새로 추가된 정보인지 이미 했던 말의 반복일 뿐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작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쌓아왔던 읽기 태도가.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렇게 읽으면서 뭐 해야 했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잘 따라오고 있었다,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다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글 읽는 태도가 어느 정도 잘 정립이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자, 바로 다음으로 가볼게요. 영화와 역사서술 지문. 자, 영화와 역사서술 지문 209평. 마찬가지로 첫 문단 생략합니다. 첫 문단에서 사료가 뭔지 읽어왔죠? 문헌 사료 나왔고요. 유물, 그림, 구전, 재판, 기록, 일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제 사료의 정의가 나오진 않는데 읽다 보니까 역사 자료쯤 된다 하고 느꼈으면 충분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이 왜 중요하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여기서 영화를 통한 역사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그 다음에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라는 내용,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세 번째 문단이랑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뭔 얘기하는 건가 싶은 되게 두루뭉술한 상태로 끝나버려요, 독해가.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건데 여기서 이미 처음에 구분을 했던 거거든, 지문에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표시한 두 부분이 같은 말입니까? 영화를 통해서 역사서술, 그리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한다. 바로 툭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라면 다른 말일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조금 주춤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춤을 해요? 어떻게 주춤하냐면 우리가 주춤하는 연습을 했었거든. A 대 B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A 대 B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라는 거죠. 오케이? 같은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때 뒤에서 구분이 안 되면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연결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두 번째 문장이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A 대 B가 확신이 안 들었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 나누는 걸 처음부터 했다면 그건 대단하고, 어쨌든 뒤에 나온 내용은 이 관심이 잃었다라는 내용. 뭐? 영화를 통한 역사서술. 일단 여기에 관심이 잃었다니까 당연히 이 뒤에 내용이 영화를 통한 역사소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같은 말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A 부분이. 자, 가볼게요.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식. 만약 이런 문장 튕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어떻게 한다고? 문헌사료의 언어는 상징적 기호이다. 일단 이렇게 잡아달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서술적인 내용들 연결해주는 거죠. 지시 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자, 여기서 이걸 멈추고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거든요. 이 언어학을 다룬 비문학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언어와 실제 세상에 대한 연결고리 뭐 이런 내용. 하지만 이 질문 지금 뭔 내용이에요? 역사, 그리고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헌사료의 언어는 사실 주인공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이제 독해가 좀 여유로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실전이라면 여기서 멈추고 과연 이 문헌사료가 지시 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반전의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자, 지금 우리 영화 얘기 중이죠? 문헌사료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 문헌사료는 시각 매체 확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 왜 나온 거다?
문헌사료 vs 영화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딱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문헌사료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를 해줄 때, 그 언어적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저게 영화적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려나? 혹은 저건 공통점일까? 뭐 이 생각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된다?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있다. 추상화된 거에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뭐 구체적이다? 물질적이다? 객관적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상징적이다. 상징적인 게 아닌가 보지. 이 정도 해놓고 우리는 영화 언어에다가 중심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주인공이니까. 오케이. 자, 반면 영화는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문헌사료 언어랑 반대되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반면이기 때문에. 영화는 어떠냐?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한다. 자, 이 물리적 현실 이런 표현 봤을 때 그냥 이거랑 중복되는 표현이란 말이지. 그래서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물질성을 띈다. 이 표현 그냥 뭐라고 읽으면 돼요? 상징성의 반대말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괜찮죠? 자, 또 뭐 나옵니까?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도상적 기호 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 뭔지 모르는데 그 와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 자, 도상적의 의미가 나온 겁니다. 뭘로요? 뭐뭐뭐뭐 하는 이란 표현 쌤이 얘기한 적 있죠, 그죠? 우리 필기도 하라고 했었는데 해놓은 거 한번 리스트 쫙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인, 뭐뭐 하는 이런 것들 쌤이 한번 쭉 나열해 준 적이 있죠. 즉, 곧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도상적은 무슨 뜻이야?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애 반대말인 거야, 그냥. 위에서 나온 거에 대한 반대말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이 도상적 기호다, 뭐 물질성을 띈다, 이런 표현에 주눅들 필요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다음. 광학적 메커니즘. 쫄 필요 없어요. 이거 카메라 얘기하는 거겠죠?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결국 그냥 카메라로 찍은 영화의 이미지는이에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 자, 똑같죠? 이것도 그냥 지표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물질성을 띠냐, 도상적을 띈다, 지표적 기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암기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겁니다. 왜요? 왜요? 우린 지금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을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영화 언어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재료예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란 말이야, 본론을. 그쵸?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 이런 내용을 안 했잖아,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읽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의 태도로 마지막 문장 보면은,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냥 지금 여기 위에 나왔던 이 여러 개들을 밀접한 연관성 정도로 추린 겁니다. 이 연관이 없는 애 반대말이기도 하고요.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 자, 이건 뭐 새로운 표현이긴 하네요. 그죠? 믿음을 고양시키다,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소설로 비춰지게 된다. 드디어 나온 거라고. 뭐가? 서술이. 우리 지금 이 서술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야 여기 있었던 이 내용들에서 휘말리지 않았던 거죠. 자, 언어가 어렵습니까? 지금 지문이? 지문이 문장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가 않은데 왜 이게 어렵다, 뭐 아니면 좀 두루뭉술하다라는 느낌이 왔느냐. 지금 여기 쌤이 이 체크해놨던 부분들 있죠? 이 체크해놨던 부분들을 휩쓸려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 내용들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지금 영화를 통해서 역사와 관련된 어쩌고저쩌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 지문이란 말이죠. 첫 문단에선 역사의 사료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체크된 부분들은 디테일적인 내용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돌아가야지 라는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 쌤이 원래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었죠. 그쵸? 지금 이제 문단을 좀 여러 개 연결시키다 보니까 거시적인 태도를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째로 풀고 왔잖아요. 왔죠? 그쵸? 이 처음 풀었을 때 그 느낌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지금 이런 실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말고도 실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뒤에 강의에서 많아질 겁니다. 좀 긴 지문들, 좀 통으로 이제 여러 문단들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이런 강의가 계속 주를 이루니까요.
쌤이랑 이제 문단 분석만 할 때, 한 문단 띄어서 읽거나, 문장 하나만 띄어서 읽거나 할 땐 이런 문단들은 일부러 좀 뺐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어떤 문단들에는 전체 거대한 흐름과 관련이 크게 적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들이 많은 문단들이 있어요. 이 문단이 그런 편이고요. 오케이? 그럴 땐 얘네들한테 휘말려 버리면 전체 이 흐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하나 가져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거기서도 이제 그 중복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라는 것은 이제 디테일적인 정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조금 디테일적인 정보 처리, 그냥 체크해놓고 머릿속에 막 우겨 넣으려고 하지만 말아라, 이 정도인 거예요. 문제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당연히.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영화와 역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자, 본론이겠죠. 그쵸? 자,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이거 딱 봐도 A 대 B죠?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룬대. 지금 두 축을 이룬다는데 이제 대비가 아닐 리가 없잖아. 그쵸? 이것은 이제 VS 구도인 거예요. 이 정도면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헷갈리지 않나요? 역사와 영화 뭐 이러면서 뭐뭐에 대한 이런 표현들. 그래서 지금 역사로 시작하는지 영화로 시작하는지 아니면은 뭐 영화적 독해냐 역사적 독해냐 이거 정도는 좀 파악을 좀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 B의 색깔을 좀 바꿀게요.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 이야기죠.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자, 역사를 비평한대요. 평가하는 작업, 뭐 이거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죠? 새롭다고 얘기는 안 들고요, 생각이. 자기 나름의 시선, 뭐 이런 거. 뭐 좀 새롭다, 낯설다 싶으면 체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소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자, 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디테일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항상 강의에 새로운 내용들이 뭔가 좀 있어야 좀 더 배워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세요. 이 서술 방식을 막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개연적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일어날 법하다, 이런 느낌이죠. plausible 같은 단어인데, 역사적 영화, 역사 영화 얘기 중이에요. 역사적 고증에 충실했다. 고증은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옛날에 어땠을까를 최대한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증에 충실하다, 이런 표현이. 근데 또 뭐가 있어?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해서 가공의 인물과 뭐 최근 영화로는 뭐 전우치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그죠?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소설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앞에 말하는 거 개연적 역사 소설만이라고 연결해서 읽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자, 이런 문장 보세요. 이런 문장.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선택지를 위한 문장입니다. 너무 과하게 디테일적이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한다고 싶은 문장들. 이런 건 이제 선택지 하나를 위해서 살짝 넣는 평가원의 그런 태도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독해를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이어읽기가 잘 되고, 이어읽기가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전체 큰 흐름을 잘 잡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큰 흐름과 조금 띄어져 있는 문장들이 보이게 돼요. 이런 문장들은 막 머릿속에 막 중요한 그 중요도를 조금은 낮춰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게 읽어버리면 머리가 한 두 번째 문단쯤 갔을 때 이미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오케이, 선택지 나올 만한 부분이야. 그죠? 뭐 판타지 영화는 역사를 증언하지 못한다, 이런 선택지 나왔을 때 아니, 여기서 모든 영화라는 근거가 있었어 라고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온 게 뭡니까?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입니다. 지금 이게 A랑 B를 여기서 처음에 구분을 했더라도 문단 나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야 B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를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쯤 해서 우리 두 번째 문단에 A와 B를 잠깐 의심해보는 정도로 족하다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 잠깐만 보고 올까요? 여긴데 이 부분이거든요. 영화를 사료로 파악한다랑 영화를 통한 역사소설,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처음에 나왔던 그 두 축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의문을, 만약에 이 의문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도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런 의심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아, 그런가 보다라는 거 했을 때 인문지문에서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아, 그런가 봐. 오케이, 오케이. 이러다 보면 지문이 끝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뭐 읽었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쌤이 의문을 가질 시점을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B.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 이거 뭐예요? 사료죠. 이게 바로 사료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풍속 생활상, 그리고 대중이 공유했던 그 욕망, 강박, 믿음, 좌절, 집단적 무의식, 이상, 지배, 네, 이런 것들 지금 다 그냥 사료적 역할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저거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이랑 이걸 연결시켜줬으면은 한참 수월했겠죠? 오케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몇 개입니까, 이거? 이것들을 언제 다 기억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만 잡아가지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흔적, 이런 거 잡든가, 아니면 풍속 생활상 중에 하나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욕망, 강박, 믿음, 좌절, 이런 건 그냥 디테일적으로 처리만 해놓고, 혹시 선택지에서 하나 물어보면 돌아간다. 이런 태도로 가져가면 되고, 집단적 무의식, 이런 거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종합 연습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10강은 조금, 언어적으로는 좀 평이한 지문을 다뤘죠. 그래도 이 평이한 지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 디테일적인 정보들 체크하는 거 일단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영화 역사소설 지문에서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갔을 때 인문 지문에서는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11강에서는 유명한 점유소유 지문. 우리 이제 7강에서는 첫 문단을 한번 봤었는데, 그쵸? 점유소유 지문의 대부분의 문단들, 그리고 두 문제 정도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 다룰 점유소유 지문 올려놨으니까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지문 분석해본 후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유명한 문제인데, 네, 그거를 왜 답이 저거고 저건 답이 아니고, 네,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좀 잘 잡아봤으면 좋겠고, 처음 읽을 때 저거를 어떻게 처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점유소유 지문 첫 문단은 우리가 7강에서 이미 봤었기 때문에 이때도 두 번째 문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7강 중간 부분 잠깐 갔다 오시면 아주 좋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